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를 하는 부당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규탄 대회를 이 대표 방탄을 위한 홍위병 노릇에 불과하다고 포부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출소 석 달 만에 대장동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1,300원대에 육박했고 코스피는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 사망자가 4만 4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30대 남성이 지진 발생 261시간 만에 구조되는 등 기적의 상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고라는 부당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속 요건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도 배포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 그리고 전국 지역위원장과 지지자 등이 대거 국회 본청 앞에 집결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은 정치 검찰을 앞세운 폭거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검사 독재의 칼날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잡는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깟 5년 정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쪼개기 영장 청구 가능성이 대통령실로부터 흘러나온 데 대해서도 해당 관계자를 찾아내 경질하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방탄으로 나오면 영장 계속 청구할 수 있어요. 대통령실이 서울중앙지검 대변인실인가 보군요. 이 대표는 직접 당 소속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에게 보낸 20쪽 분량 설명 자료에서 구속영장 요건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특히 피의자에겐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자신의 진술 방식이나 내용을 문제 삼아 영장을 청구한 건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했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어떻게 범죄 관련 돈이 흘러갔는지 대장동 일당의 번복된 진술 외에 그 어떤 신빙성 있는 증거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있는데 개인에게 방북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연쇄의원총회와 규탄대회 등을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에 부당함을 부각하면서 여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내부 단일대우 기조를 다잡는 쌍끌이 전략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규탄 대회를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홍위병 노릇에 불과하다며 일제히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여야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언제 열지를 두고 물밑 수싸움에 들어갔는데 일단 27일 표결이 유력해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규탄대회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방탄결의대회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사법의 정치화를 지금 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오롯이 이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지적을 하지만 법적인 문제로 지금 다뤄져야 될. 민주당이 아무 연유도 모른 채 모두 끌려나와 이재명 방탄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맹비난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라는 압박과 동시에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이란 이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비꼬아 맞받아쳤습니다. 배임 혐의 금액만 4,800억 원이 넘습니다. 제1야당 대표 전 대권 후보가 이런 일에 연루된 것이 진짜 희대의 사건입니다. 이 대표를 향한 공세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는 체포 동의안을 언제 표결할지를 두고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는 다음 주 금요일인 24일 하루입니다.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은 보고 뒤 24시간 이후 표결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야 하는데 27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당대회 대구 경북 합동연설에도 있고 이래서 일단 저희들로서는 24일, 27일 본회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재판과 수사는 법 절차에 따라 정상 진행됩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체포동의안 표결 전국이 이어지며 당분간 여야 관계 냉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검찰은 4천억 원대 배임과 100억 원대 뇌물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시정농단, 내로남불 같은 표현을 써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이 대표의 173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치적을 쌓고 민간업자에게서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자치 권한을 오남용했다며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한 시정농단이자 인허가 장사라고 적었습니다. 또 범행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공공환수나 시민구단 운영 같은 외관으로 주민들을 속였다며 아시타비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사안의 중대성 외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단순 우려를 넘어 현실화한 문제라며 그동안 있던 증거인멸 정황을 열거했는데 이 대표 측근들의 발언을 주로 문제 삼았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설명하는 데만 5,000자가 넘는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단순 우려 차원이 아닌 이미 현실화한 문제라며 이 대표 최측근들의 은폐 정황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먼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당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 조사에 협조한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해 정권만 바뀌면 진술서 100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진실을 은폐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현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정성호 의원의 회유 논란 역시 영장 청구서에 담겼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정 전 실장 등에게 당신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실체를 은폐하도록 종용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러한 증거인멸 시도가 실제로 성과를 거두면서 수사 초기 범행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도 담겼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하거나 지난해 10월 압수수색을 앞두고는 국회 사무실 PC를 초기화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김용 전 부원장이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하라고 시키며 유 전 본부장의 검찰 출석을 막고 유 전 본부장이 선임하지도 않은 가짜 변호사를 보내 수사 분위기를 살피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결재 서명이 담긴 주요 문건들이 고속도로변 배수구에 버려져 있었다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검찰은 측근들의 증거인멸 시도가 모두 이 대표의 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고 정치 권력자인 이 대표가 영향력을 바탕으로 추가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측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검찰에 부적절한 회유와 협박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들은 정 전 실장이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검사가 지방교도소에 가면 강력범들과도 혼방 생활을 할 텐데 괜찮겠느냐며 협박을 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정 전 실장을 회유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근거로 악용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왜곡해 언론에 유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회유나 협박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을 하고 모든 정상적인 수사 절차에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일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출소 석 달 만에 대장동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김 씨가 구속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물론 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가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대장동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기한을 채우고 지난해 11월 풀려난 뒤 석 달 만입니다. 50억 클럽을 로비 목적으로 은닉하신 거예요?
법원은 김 씨의 범죄 특성과 관련자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10월부터 340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수표로 뽑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 금고 등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는가 하면 법원이 추징 보전 명령을 내리자 142억 원어치 수표를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구속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도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숨긴 범죄 수익이 50억 클럽 관련자들에게 로비 대가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곽성도 전 의원의 항소심 역시 이번 김 씨 구속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다시 구속된 김 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태도를 바꿀지도 관심거리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김 씨를 제외하곤 다른 공범들 모두 유착 과정에 이 대표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측근들이 대선 자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나 개발 이익 428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 사실로 적시되진 않았는데 김 씨의 신병 확보로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경제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안정되는가 싶던 환율이 하루 만에 크게 뛰었습니다. 미국의 각종 실물 경기 지표가 긴축 기조가 장기화 가능성을 더 키운 건데요. 다음 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안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2주 전부터 방향을 틀었습니다. 급기야 하루 만에 15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장중엔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1,30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발표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의 고용과 소비 등 실물 경기 지표가 잇따라 견고하게 나온 데 이어 긴축이 조기에 끝나지 않을 거란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겁니다. 여기에 미국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도 시장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뉴욕 증시가 1% 넘게 폭락했고 우리 주식시장도 출렁였습니다. 미국의 긴축이 장기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다음 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으로선 고려할 변수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상단을 5% 넘게 올릴 경우 한미 금리 차는 역대 최대 폭인 1.5%포인트보다 더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전반적인 물가에서가 자극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올려서 금리 격차를 좀 줄이고 이런 물가 상승 압력을 좀 줄일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에 공을 들이는 데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에 금리 동결 여론도 만만치 않아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최근 정치권 압박과 코픽스 하락 등으로 대출금리가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변동금리도 보통 6개월 단위로 조정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자들이 금리 인하를 체감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타고 최근 8%대를 넘어섰던 대출금리가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83에서 6.71%로 한 달 전보다 상단이 0.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최저 연 4.3%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 정치권 압박에 더해 은행권 변동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2달 연속 하락하면서 대출금리가 더 낮아진 겁니다. 이렇게 낮아진 대출금리는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곧바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존 대출자들이 대출금리 인하를 체감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금리라 하더라도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대출금리는 금리의 변동 주기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사용하고 있는 대출의 금리 변동 주기가 도래해야 이에 따라 금리를 당장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움직임도 활발한 모습입니다. 최근 인터넷 은행을 중심으로 한때 3%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품까지 나오자 문의가 쇄도한 겁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 문의와 한도 조회가 기존 대비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초반 흥행에 성공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조정될지도 관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연 3에서 4%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데 출시 직전에 금리를 0.5%포인트 낮추면서 신청 규모가 초반 일주일 만에 1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민간 은행에서 받는 일반 대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특례보금자리론의 그 고정금리 대출 이자보다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적용금리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개월 만에 다시 1,000건을 넘었습니다. 다만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진 만큼 매수세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 시티입니다. 9,500여 세대 규모 대단지로 지난달 매매 건수가 23건입니다. 서울 아파트 단지 가운데 1월 거래량이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 4분기부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헬리시티는 계속 거래되고 있어요. 꾸준해요, 그냥 꾸준히. 물론 지난 10월 전보다는 12월 달부터는 좀 찾아오시는 방문객 수가 많이 늘었죠. 4,900여 세대 규모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도 지난달 13건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달에 10건 넘게 매매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제일 크죠. 대출 규제 풀린 게. 금매로 빠진 것들은 물건이 그렇게 좋은 물건들은 아니에요. 한 30명씩 줄서서 봤어요. 그건 맞아요. 서울 전체 통계를 살펴보면 1월 아파트 거래량은 1,246건으로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등으로 대단지 위주로 매수가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의 주택 수요가 유지되는 것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일부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며 실거주 수요는 물론 정비사업 등의 장기 호재를 쫓는 투자 수요도 모두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합니다. 대부분 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매물 위주로 팔리고 있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급매물이 소진되면 매수자들이 추격 매수를 자제하면서 하한가가 오른 정도에 그칠 전망입니다. 거래량 자체는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어서 바닥을 찍었다고 해석하긴 이른 감이 있습니다. 경착륙 가능성은 줄었지만 집값 고점 인식과 여전한 이자 부담 등으로 매수세 본격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 서북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사망자가 4만 4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 내 사망자가 현재 시각 17일까지 3만 8,04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북서부에선 정부와 반군 측 사망자 집계가 수일째 5,814명에서 멈춘 상태입니다. 이들을 합친 이번 지진 사망자는 모두 4만 3,858명으로 전날보다 1,857명이 증가했습니다.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주 안티키아에서 34살 남성이 지진 발생 26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현재 시각 16일 밤 안티키아의 건물 잔해에서 34살 무스타파 아부치가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구조됐습니다. 아부치는 들것에 실린 채 부모와 통화를 했습니다. 아부치에 이어서 같은 건물에서 26살 메흐멧 알리 샤키로 울루도 구조됐습니다. 이른바 골든타임은 지나갔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되길 바라는 세계인의 기도는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애틋함이 전해진 듯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 기적의 생還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코르바두산 정상에 서 있는 예수상이 튀르키예 국가 무늬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곧이어 시리아 국기 문양으로 바뀝니다. 세계인의 마음을 담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기 시작 직전 관중 수만 명이 일제히 침묵합니다.
선수들은 서로서로 팔을 두른 채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재앙을 겪는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와 함께 한다는 의식입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구조된 12살 소년. 지진 발생 열흘을 훌쩍 넘긴 260시간 만의 기적입니다. 바로 2시간 전 깊게 파인 잔해 속에서 42살 여성이 살아나옵니다. 248시간 동안 죽음과 맞섰던 소녀는 놀랍게도 의식이 또렷합니다. Hiçbir şey yoktu elimde. Kendi kendime vakit geçirmeye çalışıyorum.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 확률은 계속 떨어집니다. 하지만 끊이지 않는 구조 소식과 전 세계인의 바람은 신라 같은 희망을 이어주는 버팀목입니다. Elim kolum bağlı, elim kolum bağlı. Burada doğup ölmek istesem bile torunumu bulmak istiyorum. YTN 유재복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투기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는 어제 대구 동산병원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개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만약 부동산 의혹에 휩싸인다면 내년 총선에서 절대로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선 안 되고 없던 것처럼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민주당 DNA다, 내부 총질이다 한다면 자신을 비판한 김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울산 KTX 역세권 의혹 등을 제기한 안철수 후보를 향해 패색이 짙어지자 민주당식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는 안 후보 행동이 민주당 출신다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황교안 후보 측이 해당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했다는 안 후보 측 입장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나도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라면 당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친윤 핵심 의원들이 띄운 당정 일체론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오랜 논쟁거리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 당정 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제왕적 총재 시절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반론이 또 맞선 건데요. 한국 정치사에서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배경을 강진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군사정권 시절부터 이른바 삼김시대까지 대통령은 여당 총재 역할도 맡았습니다.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주요 축인 집권당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한 겁니다. 대통령의 당대표 겸임은 지난 2001년 11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보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총재직에서 물러난 뒤에야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당 총재직을 사퇴하고자 결심했음을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가 당정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을 장악해 당직 임명권과 공천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건 유신잔재라는 취지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역시 지난 2005년 11월 당헌 개정을 통해 당권과 대권 분리를 공식화했습니다. 다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더 민주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당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은 고위 당정회의가 대신했습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여당 대표 등이 정기적으로 모여 주요 전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국정 운영에 든든한 지원군을 원했던 대통령은 막후에서 당내 역학 구도에 계속 영향을 끼쳤고 이는 공천 파동을 불러왔습니다. 급기야 대통령 따로, 당 따로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당정 분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참여정부 때 그 당정 분리가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정 일체를 통해서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최근 여권 주류 그룹이 연일 강조하는
정부 여당 융합론의 핵심 논거도 바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입니다. 당과 대통령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게 충돌이 계속되고 열린우리당이 계속 선거에 패배하고 당대표가 계속 바뀌어왔잖아요. 하지만 국민의힘 당권 경쟁 과정에서 윤심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터라 당권 주자들 사이에선 당정 일체론이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와 관련한 종합보고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15일까지 조합원 수가 1,000명을 넘는 대규모 노조와 연합단체 327곳에 회계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중 36%인 120곳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요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내 일노총인 한국노총은 산하조직에 보낸 3차 지침에서 정부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것과 함께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 취소를 구하는 공동 법률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시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을 이루는 민주노총도 노동부의 시정지도와 과태료 부과 방침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대응 등 다양한 형태의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인 한상혁 위원장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황부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모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윤 교수는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특정 항목의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애초 기준점을 넘겼던 TV조선이 점수 조작 탓에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수 조작 혐의 아예 부인하시는 건가요? 한상혁 위원장의 지시는 없었던 건가요? 앞서 검찰은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를 수정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참호과장, 양모국장도 잇따라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끝은 방통위 수장인 한상혁 위원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했다며 피의자로 입건하고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재승인 과정 전반에 한상혁 위원장이 개입한 거로 의심하는 건데 한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입건이 됐다고 하니까 성실히 소명을 할 거고 말씀드린 대로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V조선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당시 심사위원장까지 구속되며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은 상황. 검찰은 조만간 한상혁 위원장을 소환 조사해 재승인 과정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주범 이승만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강도살인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1년 12월 대전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40대 은행 출납 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승만과 이정학은 상대방이 총을 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이승만이 범행을 주도했고 총을 쏜 것도 이승만이라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9년 전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폭설에 무너지면서 부산 외국어대학교 학생 9명 등 10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친 참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후배들을 구하려고 체육관에 들어갔다가 숨진 양성호 씨가 최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등 추모의 마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우 기자입니다. 폭설 무게를 이기지 못한 지붕이 대학 신입생 환영회가 한창이던 체육관으로 무너졌습니다. 가까스로 빠져나왔던 양성호 씨는 후배들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체육관으로 들어갔지만 2차 붕괴가 나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참사가 없었다면 올해 33살. 돌에 새겨져 나이가 들지 않는 고인의 얼굴은 여전히 24살입니다. 국가로부터 의사자로 선정되었고 2014년 청룡 봉사상 의상을 수상하기도 하여 그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남을 위한 일에 항상 제일 먼저 나섰다는 양성호 씨. 가족과 친구 곁을 떠난 지 9년이 지났지만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으려는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의인의 어머니는 주소지인 부산 남구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9천만 원대 물품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희생정신이 너무나 뜻깊고 숭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 의로운 사람 고 양성호 씨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부산 기장군 공원묘역에서 영면 중인데 고인 생일인 4월 5일에 국립서울현충원 충원당으로 이장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오늘과 내일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남부지방에 단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남지방은 비가 100mm가량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완전한 가뭄 해갈은 힘들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바닥을 드러낸 전남 완도군 소안도 미라제 저수지. 무태서 온 긴급 급수 차량이 호수로 물을 쏟아냅니다. 가뭄이 심해지며 식수원인 미라제 저수율이 5%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광주도 물 부족이 심각합니다. 지난해부터 화순 동복댐 등 주요 상수원이 바닥을 드러내며 생활용수뿐 아니라 식수도 비상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가뭄이 심한 전남 지역은 최근 6개월강 수량이 391.1mm에 그쳤습니다. 평년보다 100mm가량 부족합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46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무강수일수도 광주는 39일, 정읍은 36일에 달합니다. 지난해부터 남부지방으로는 메마른 날씨가 지속하면서 가뭄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특히 전남지방은 올해도 비려운 비가 내리지 않아 적은 양의 비라도 내려져야 하는 상황이죠. 전남과 경남 지방을 시작으로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남부지방에 겨울비치고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뭄이 심각한 전남 지방에는 말 그대로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완전 해갈에는 최고 100mm가 넘는 비가 필요해 이번 비도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남부지방에 특히 전남 쪽에 지속되고 있는 가뭄 상황에 해갈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상청은 다음 달에도 강수량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호남 지방의 기상 가뭄은 봄까지 계속되고 영남 지방도 가뭄 지역이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부터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도 곧 완화할 전망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4-5명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였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1월 말부터는 양성자가 급격히 줄더니 이제는 2주 연속 1%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중 간 국제선 항공편을 이달 말까지 80회로 늘리고 다음 달부터는 주 100회 운영해 추가 증편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발 단기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PCR 검사 등 방역 강화 조치 종료 여부도 다음 주 확정합니다. 중국도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해 양국 교류는 빠르게 정상화할 전망입니다. 한 총리는 감염 안정세 지속 시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조만간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 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이후 10명 중 서너은 식당과 카페, 헬스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줄였지만 국내 감염병 상황은 안정세를 이어가면서 5월로 예상되는 일상회복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다만 인명피해 대다수가 60세 이상 고령층인데도 이가 백신 접종률이 좀채 올라가지 않는 점이 남은 고민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부터 10년에 걸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 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 걱정입니다. 오염수에 함유된 삼중수소가 문제인데요. 앞으로 5년 뒤에는 일본과 가까운 제주 해역에 유입되기 시작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부터 10년 동안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배출하는 오염수에는 연간 최대 22조 베크럴로 정화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포함됐습니다. 방류된 오염수는 해류를 통해 북태평양 전체로 확산되고 제주를 비롯한 우리나라 해역에는 5년 후부터인 오는 2028년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주에서 열린 방재학회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전 오염수로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 유입되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의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약 0.001 베크럴 정도로 분석됐습니다. 저희 관할 해역에 어느 정도로 들어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한 5년 후 정도부터 이제 꾸준히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일시적으로 그 전에도 빨리 들어오는 부분이 약간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농도가 들어오는데 사실 이 농도는 실제 그 해양의 배경 농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삼중수소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양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진행된 중국 연구팀의 연구 결과와도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연구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농도 변화에 한정된 연구 결과라며 오염수 자체가 수산물 등 해양 생태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사성 물질 유입 시기와 농도는 해류 등에 영향을 받는 만큼 이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해수 중에 있는 삼중수소에 대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아시다시피 삼중수소 자체는 해수에 이미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얼마 되는지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고 이제 뭐 생태계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연구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일 걸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미량이지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유입 가능성이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확인된 만큼 수중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정부와 의사단체 간 논의가 2년 만에 재개됐지만 최근 중단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의사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산적한 의료 현안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정부와 의료계가 2년 만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미뤄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논의할 의정협의체 재가동을 위해서입니다. 각종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 방향,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돌봄 문제 등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의료 현안 해결에 뜻을 모으고 2차례 더 회의를 열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히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 확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핵심적인 정책으로서 충분히 토의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6일로 예정됐던 3차 회의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히며 열리지 못했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등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의협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의협 내부에선 간호법 통과를 못 막은 현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받아든 거에 대해서 이제 좌절감과 분노를 크게 느끼고 계시고, 대의원회에서 지금 뭐 정부랑 이렇게 뭐 한가하게 현안 협의할 때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셔서. 의대 증원은 물론 필수 의료 강화와 의정이 일부 합의점을 찾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까지 의료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 2년 만에 재개됐다 보름 만에 중단된 의정 협의체가 또다시 표류하면서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나루히토 일본 국왕의 생일 리셉션에서 군국주의의 상징인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처음으로 연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이 반영됐다고 해석했지만 국내에는 비판의 여론이 거셌습니다. 신현중 기자입니다. 나루히토 일본 국왕의 생일 축하회가 열린 서울의 호텔입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가운데 주한 일본 대사와 기모노를 입은 참석자들이 호텔로 들어갑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처음으로 연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적어도 최근 20년 동안은 국내 축하연에서 기미가요를 연주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기미가요에는 군국주의 일본을 상징하는 표현이 들어있어 그동안 연주를 자제해왔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교부는 영국과 일본 같은 입헌 군주제 나라에서는 보통 국왕 생일에 국경일 리셉션을 열고 두 나라의 국가를 연주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서울에서의 기미가요 연주가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반영했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제징용 배상을 둘러싸고 한일 간의 이견이 여전한 상태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반성도 사과도 없는 뻔뻔함, 군국주의의 잔재이자 침략의 상징인 기미가요가 감히 서울 한복판에 울려 퍼질 수 없습니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시민단체의 반대 집회도 열렸습니다. 국민들이 분노를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아차! 아차! 특히 나루히토 일왕의 생일은 오는 23일인데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22일 다케시마의 날을 피해 일주일 일찍 연기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다음 달 중순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잠잠하던 북한이 한미가 연합훈련을 실행하면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거라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태세 점검 차원에서 한미가 다음 달 중순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시행합니다. 연합훈련은 1, 2부 구분 없이 11일간 연속으로 진행되는데 실전적인 연습 시나리오를 적용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사단급 쌍용 연합 상륙훈련과 같은 연합 야외 기동 훈련도 과거 독수리 훈련 수준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독수리 훈련도 사실상 5년 만에 부활하게 됐습니다.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은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여 과거 독수리 훈련 수준으로 집중하여 시행함으로써 연합 방위 능력을 한층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미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8차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를 내고 발끈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실행에 옮기면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시위하고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선택이라면 북한의 선택도 그에 상응할 것이라며 맞대응 차원의 무력 도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 이후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미의 연합훈련이 먼저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도발이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그런 명분을 찾아가는 그런 담화를 먼저 발표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 외무성은 또 미국이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며 안보리를 맹비난한 뒤 이에 대한 항의로 정상적인 군사활동 범주 외에 추가적인 행동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 첫날 이후 잠잠했던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무력 도발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지역 경제 토론회장 보아오 포럼이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제로 코로나 폐지와 시진핑 집권 3기 공식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제 행사라 관심이 높은데 정작 시 주석의 참석 가능성은 적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 포럼이 다음 달 28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개막합니다.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 중국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 행사로 4년 만에 대면 회의로 진행됩니다. 致力于凝聚各国各地区共促疫后世界经济复苏的共识. 시진핑 집권 3기를 여는 양회 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도 큽니다. 그러나 베이징 외교가에선 시 주석의 참석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정상급 회의가 되려면 물밑 초청 작업이 먼저인데 여태껏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아오 포럼은 3월에 정식 취임하는 2인자 리창 총리의 데뷔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총리나 경제부처 장관, 재계 인사들을 초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중국의 외교 시간표는 시 주석이 올해 개최를 공언한 제3차 1대1로 정상 포럼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中方将考虑举办第3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 2017년 처음 열린 뒤 2년마다 개최하기로 했지만 2019년 코로나19 발병 이후 중단됐습니다. 중국의 재개방과 함께 최근 조정을 거치고 있는 1대1로 구상에 다시 동력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9월 인도 G20과 11월 미국 에이펙 등 경쟁국들이 개최하는 정상외교 무대가 예고돼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시진핑 주석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안방잔치가 더 절실한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36만여 대를 리콜합니다.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인데 테슬라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 차량 36만여 대에 대해 리콜 결정을 내렸습니다. 테슬라 차량에 장착된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FSD 기능이 장착된 테슬라 전기차가 불법적 또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속도 제한을 초과하거나 교차로를 통과해 충돌의 위험을 키운다고 밝혔습니다. I use the self-driving a lot, when you double tap, and I use it mainly on the freeways, and I don't have any troubles or problems with it, but you're breaking the news to me, so this is the first time I'm hearing it. 리콜 대상 차량은 2016년형부터 2023년형까지의 모델 S, 모델 X와 2017년형부터 2023년형까지 모델 3, 그리고 2020년형부터 2023년형까지 모델 Y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리콜 소식에 5.7% 급락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차량 조향, 가속, 제동을 도와주는 오토파일럿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차선 자동 변경과 주차가 가능한 향상된 오토파일럿과 교통신호등과 정지 표지판을 식별해 제어하는 FSD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FSD와 오토파일럿은 주행을 돕는 보조장치에 불과하지만 테슬라는 이 기능을 완전 자율주행이란 표현을 동원해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테슬라 차량 충돌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자 안전성 문제를 조사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19명이 숨진 오토파일럿 관련 35건 사고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리콜은 테슬라에 대한 당국의 대응 중 가장 심각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이번 리콜에 대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리콜이란 단어를 붙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각 17일 러시아와의 전쟁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교하며 서방의 무기 지원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 뮌헨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연례 안보회의인 뮌헨 안보회의 영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며 신속한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연합 가입 승인도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에 맞춰 폴란드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하원에서 F-16 전투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공개 요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자레드 골든 의원과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의원 등 여야 하원 의원 5명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촉구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러시아가 새롭게 공세를 하고 있는 시점에 전투기 제공은 필수며 F-16이나 동급 수준의 전투기는 서방에서 제공한 지상 기반의 포병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7cm의 눈이 오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은 5에서 20mm,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영남은 곧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낮부터는 그 밖의 남부와 제주, 오후 늦게부터는 강원과 충청, 그리고 밤 늦게 수도권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의 양이 적어서 미세먼지는 여전합니다. 중서부와 대구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전북과 경북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영상 3.7도, 대구 4.8도, 부산은 6.7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9도, 청주와 대전도 9도, 광주 11도, 부산은 13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뒤에 2부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